자, 지난 시간에 봤던 복수 문제 좀 봅시다. 복수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수 한번 해봅시다. 거기 1번. 자, 너무 쉽죠? 행정의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비롯하여 정치사의 변동을 주도해 나간다는 행정학설은 당연히 발전 행정론 또는 발전 기능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쌤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 답은 몇 번입니까? 답 봅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여기서부터 틀렸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질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역사학적 제도주의가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1번은 바꾸어서 설명했어요. 바꾸어서 사회적 제도주의하고 역사적 제도주의가 바꾸어졌고 나머지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안 풀어봤어요? 자, 몇 번? 몇 번? 자, 보니까 몇 번이다? 4번. 그쵸? 안 풀어봤어요, 지금? 나는 오셔서 다 풀어본 줄 알았는데. 자, 4번은 생태학, 행정학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옳은 것은, 안 풀어봤으면 10분 만에 풀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안 풀어보셨구나. 옳은 것은 2번이죠. 후기형태주의, 신행정학. 그쵸? 자, 5번. 과학적 관리법과 관리법 기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거. 답은 과학적 관리법은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우리가 보상에 따라서 동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답은 3번. 미제적 동기 아니죠. 미제적 동기죠. 6번. 형태주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형태주의입니다. 형태주의 하면 사이몬이고 몇 번이 답입니까? 2번. 그쵸? 자, 7번.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현상학 설명해 드렸죠. 가치와 사실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8번. 공공선택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공공선택론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몇 번? 자, 다시 몇 번요? 그쵸. 자, 보면 공공선택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치 행정제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 경제학적 성격이 강했다. 맞죠?
관료에게만 집중됐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시민 중심의 공직제도, 시민 중심 공직제도는 아니죠. 자, 그다음 9번. 자, 이거 공공 선택론이죠. 지난번에 했고. 10번 문제는 덧니비 문제입니다. 덧니비는 누구랑 대비해야 되겠어요? 니스카테노하고 대조된다고 그랬죠. 덧니비 10번 문제 10번. 뒤쪽에 없어. 한 장밖에 안 가져요. 두 장인데. 자, 옳은 것은 하고 불어서 옳은 것은. 자,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고위 관료가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교육 등을 통해 지방정부나 중정부기관에 넘긴다. 1번 맞죠? 1번은. 2번은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만 추구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관청예산, 소위 관청예산의 극대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 중하위적 이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 이건 중하위적 관료는 자신들은 예산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고. 4번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사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자, 거기 그다음 오늘 나눠드린 게 조금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라고. 이거 쌤 이거 쌤 맵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질 거 쭉 복습해라고 거기 정리 좀 했습니다. 정리. 지난주에 어떤 거 했는지 좀 거기 너무 많으니까 자, 지난주에 했던 건 지금 우리가 교육 행정학 총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봤습니까? 교육의 기초 봤었고, 그렇죠? 또 어떤 것 봤어? 이 교육이 아니라 행정의 기초 봤었고, 행정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 봤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다음 규제, 그다음 공공 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들 봤었죠. 그래서 그다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부분 봤었고, 그다음 행정 이론 지금 이것 볼 차례죠. 행정 이론.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죠. 그다음 여기 할 차례고, 행정 이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고전적 행정 이론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나누면 더 좋은데 사실 신고전적 행동 이론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전환기의 행정 이론이 있었고, 그렇죠? 현대적 행정 이론이 있었죠. 여기서 키워드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들.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 자,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다? 행정에 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렇죠. 이 접근법을 경영 기법을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대표적인 게 어떤 거? 테일러리즘을 행정에 도입하자. 그렇죠? 그다음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 실제 조직론에서는 관리로서는 행동 우리가 관리론이 나온다 그랬고 행정 관리론이 나오고 행정 관리론 대표적인 사람이 굴릭이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포스트 코브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는 어떤 것을 이 육각에서 하자? 표준화된 절차. 다른 건 다 떼고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해서 뭘 추구하도록 하자? 행정이 능률성을 추구하도록 하자. 그렇죠? 그다음 그러기 위해서 행정을 관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먼저 계획해야 되고, 그렇죠? 조직하고 인사하고, 그다음 지시하고 조정하고, 뭡니까? 버제팅이었죠. 포스트코. 미안해. 보고하고, 그다음 버제팅, 예산, 돈 쓰고, 포스트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신고전적 행정이론 그러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인간 관계론, 인간관계론 있었다. 인간관계론,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 행정관리론, 행동이라고 써놨네. 행정인데. 그다음 인간관계론하고 형태주의, 그렇죠? 그래서 자 인간관계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간관계론은 여기가 능률성인데 기계적 능률이고 여기는 뭘 강조한다? 사회적 능률성, 그렇죠?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자 둘 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는 뭘 사용해서? 기계적 능률. 쉽게 말해서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기계적 능률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행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하자? 인간의 감정. 소속의 욕구나 또는 인정의 욕구 같은 이런 인간의 감정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감정을 사용했으니까 여기가 기계적 능률은 아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회적 능률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능률. 그래서 여기는 기계적 능률이라면 결국은 이걸 활용해서 뭘 높이자? 생산성을 높이자. 그렇죠? 그 다음 신고전적 행정이론 중에 형태주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먼이고 사이먼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행정을 할 때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떻게 행정해야 된다는 원리들을 다 뭐 해보자?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그래서 뭘 사용해서?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좋습니다. 실증주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특히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뭐 해보자? 검증하자.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쌤 이거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포스코브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여기서는 갈등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서 갈등이 아주 적은 곳과 많은 곳,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이렇게 실제로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즉 갈등이 너무 없어 생산성이 굉장히 낮죠. 갈등이 너무 많아도 생산성이 낮죠. 갈등은 어떨 때? 적절할 때 생산성이 높더라. 그럼 이들이 주장한 것들이 다 틀렸네. 갈등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죠? 갈등은 어떻게 해야 돼? 적절히 갈등이 없으면 좀 조장시키고, 갈등이 너무 갈등이 많으면 줄여야 되겠죠. 이처럼 모든 것들을 뭐 하려고 해? 검증을 해보려고 해. 그건 단 논리 실증주의 입장에서 가치와 사실 뭐합니까? 분리하죠. 그래서 어떤 것만 대상으로 해요? 사실만. 가치적인 문제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한 형태주의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행태주의인데, 행태주의라는 소리 오늘 조금 그렇습니다. 상태가 안 좋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즉, 이렇게 하면은 과학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과학화 또는 학문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시험에 거의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도 행태주의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런 연구가 있고 나서 전환계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됐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전환기에서는 어떤 요소가 하나 더 들어와요. 여기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들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과학적 관료로는 주로 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간관계로는 주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든 막 행정을 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간에, 자, 사람 문제, 뭐 어떤 사무 문제, 그다음 뭐가 여기부터 들어오겠어요? 여기부터 뭐가 환경. 자, 여기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이먼이, 봐봐요. 사이먼이 과학적 관료나 인간관계론 보니까 환경을 무슨 환경으로 생각해? 오직 폐쇄체제, 그 조직 내부 문제만 가지고 있더라, 이거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자,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면 어떤 조직은 내부적으로만 존재합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쉽게 해서 이 둘이 폐쇄체제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이들이 이야기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이런 환경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보려고 했던 게 바로 전환기 이론들이고, 대표적인 게 생태 이론하고 무슨 이론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체제 이론. 그렇죠? 생태 이론과 체제 이론. 특히 생태 이론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만을 주로 연구했다고 그랬죠. 행정이 여기 있다면 행정이 주로 국민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만 연구를 했는데, 알다시피 체제 이론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 좀 더 적극적인 것까지 연구를 했죠. 이런 연구 결과로 생태 이론은 비교 행정론으로 나오고 체제 이론은 발전 행정론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연구 결과는 어떤 걸로 나온다? 여기는 비교 행정, 여기는 발전 행정. 그래서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도 시험에는 가끔 나오긴 하죠.
그래서 비교행정은 왜 나왔다 그랬어? 왜? 자, 여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줬죠. 여기 이제 이 전환기 시대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무슨 경쟁을 해요? 체제 경쟁.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화가 많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미국이 어떤 거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체제를 거기다가 이식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의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걸 이식시켜 놓으면 공산화 안 되겠잖아. 우리도 6.25 이후에 또는 미 군정기 6.25 겪으면서 미국의 이 제도가 많이 들어왔잖아. 행정체제가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공산화 안 되겠어? 그런데 미국의 행정체제를 도입해봤는데 안 되네. 뭔가 미국처럼 이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행정론은 왜 안 될까 해서 나온 거야. 아, 여기는 환경이, 봐봐요. 다시 한번. 환경이 미국하고 다르더라. 환경이 미국같이 분화된 사회가 아니라, 그쵸? 농업사회에서 이 분화된 사회로 옮겨가는 프리즘적 사회더라.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시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미국 같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옮겨놔도 그대로 미국처럼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비교행정은 왜 안 나타나냐? 환경이 뭐니까? 미국같이 분화된 사회가 아니니까. 농업사회에서 이제 겨우 조금 벗어난 이 사회이니까. 그래서 그 사회를 프리즘적 사회라고 그러고 그 사회의 특징들을 이야기해놨죠. 연구를 했단 말이야. 이게 비교행정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여기는 그대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 환경이 이것 때문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냥 이 행정체제가 국가를 바꿔버리고 우리나라도 발전행정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다시 우리 새마을운동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환경을 많이 바꿔버렸죠. 농촌 생활이나 이런 환경들 다 바꿨잖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발전행정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다시 여기는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전환기에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뭐 하려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안 돼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배경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 추가된 게 뭐다? 환경. 그럼 시험에는 뭐 어떤 것만 나오겠어? 환경이 수동적이었냐, 적극적이었냐?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미국과 달리 어떻게 이 사회가 미국이 이식했을 때 어떤 사회가 됐냐, 프리즘적 사회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런 것들 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이해되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여기서는 효과성이 중요하죠. 목적 달성, 목표 달성하는 거 이게 중요해졌다며.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현대적으로 오면서 여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 걱정할 일이 아니야. 미국이 남 걱정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 196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나? 흑인 폭동, 베트남 전쟁, 그쵸? 여러 가지 미국 문제로 너무 골머리가 썩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무엇에 입각해 있다고 그랬어? 여기는 방금 제3세계 이야기고 여기 형태주의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 안 벗어난다?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가치와 사실을 나누고 뭔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즉
1960년대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건 전혀 미국에서 자체 논의가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제3세계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제3세계는 일단 뭐가 먼저니까? 발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효과성이라면 여기서는 미국은 좀 그것보다는 다른 뭐가 있어서 불평등 문제가 있었잖아.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회를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 조금 평등하게 바꿨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행정학이 나오면서 뭘 기초로 내세운다고 해서 사회적 형평성, 그쵸? 신행정학이 나오면서 뭘 이야기한다? 사회적 형평성. 그러면서 이 행태주의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행태주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삼고 있죠. 논리 실증주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치와 사실 분리하고 가치를 안 다룬 건 문제가 있다. 행정이라는 게 정확히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고 어떻게 할 건지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처방도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신행정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 적합성이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죠. 단 꼭 알아둬야 될 게 행태주의 자체를 과학적으로 하자는 것 자체를 뭐 하자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같이 논리 실증주의 같이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노력들을 뭐한다? 비판한다.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라고 그런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후기 행태주의도 시험에는 조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다음 그러다가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흐름만 잘 파악하면 돼. 흐름만 잘 파악. 다시요. 옛날에는 처음 나올 때는 정보 부분이 너무 비능률적이니까 이걸 도입하자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능률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다음 여기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 이제 제3세계 공산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미국이 문제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여기서 신행정학에서 여기 이제 현대적인 거에서 미국이 어떤 거 보니까 1970년대부터 미국 말고 세계적으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1, 2차 석유 파동이.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 뭐가 개입했는데 국가가 개입해도 해결이 안 돼. 오히려 훨씬 더 비효율적이단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 이걸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나온 게 70년대 후반부터 공공선택론. 미안해. 합리적 선택 이론이 먼저 나오죠. 합리적 선택 이론.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신행정론 다음에 거기는 해석도 있지만 자 일단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 나오죠.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그럼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어? 정부 실패를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한다고 그랬죠. 다시요. 합리적 선택 이론은 어떤 걸 연구한다고요? 왜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지 연구한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합리적 선택 이론을 완전히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런 것 중에서 꼭 필수적인 것들을 아예 정책에 국정에
반영하자는 게 뭐가 나온다? 신공공관리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이론을 국정에 반영한 거야? 함정 선택 이론을 국정에 반영.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 왜 정부가 실패했는지 이야기해 주니까 그 실패한 부분을 뭐 하겠어?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한 부분을 처방하는 정부의 개입하는 이게 신공공관리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은 여기는 이론적인 거고 여기는 실제 국정에 운영하는 거예요. 국정 관리할 때.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자, 그럴 때 쌤들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행정학 할 때 논리 실증주의적인 것을 비판했으니까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제가 지난번에 현상학 이야기해 줬죠. 현상학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신행정학자들은 주로 이런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들어와? 현상학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현상학이나 이런 입장들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일부 또 비판 이론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신행정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이것만 붙이면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논리 철학 이론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어떤 이론인가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뭘 비판하는 이론이라고 해요? 다시 그렇죠. 비시장 실패, 정부의 실패. 그에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이 나왔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신공공관리론이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신공공관리론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온 게 탈신공공관리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공공관리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하면서 탈신공공관리론까지 했었죠. 혹시 질문 있어요? 일단 질문부터 받을게요. 먼저 질문. 우리가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투표행위도 문제가 있었다. 투표행위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시장 실패 부분을 정치 부분을 경제학으로 연구를 해본단 말이에요. 투표행위도 일종의 교환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는데 투표행위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확인했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행위는 어떤 거 우리가 알다시피 중의자 투표라든가 또는 에로우 불확정 이 뭡니까? 에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다수결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투표 거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그렇죠? 그다음 거기 뒤에 봅시다. 합리적 선택 2 보면 선생님 오늘 알아드린 거에서 합리적 선택 2 이걸 뒤쪽 넘겨서 거기 보니까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보고 나서 그다음 거기 정치가 행태에서 보면 중의자 투표 모형 이거 봤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쌤 사무실에서 잘 못 찾습니다. 이거 뒤에
합리적 선택 2, 합리적 선택 2 보시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봤었죠. 합리적 선택 2. 선생님 앞 너무 넘기셨네. 앞부분으로 가셔. 아니 앞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합리적 선택 2라고 써져 있나요? 거기 보면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다음 특히 정치 속에 있어서 정치가 형태에서 봤을 때, 자 중유 투표자 모형, 그다음 털락의 지대 추구 이거 봤었죠? 그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경기가 무엇에 있어 순환이 된다? 정치적 입장에서 순환된다. 정치적 경기 순환론. 그다음 로젠탈의 거기 있는 것처럼 복귀 수준 이론. 그다음 티브 가설 이런 거 다 봤었죠. 그다음 합리적 선택 3 보면 에러우 불가능성 정리 이것도 봤었고, 그다음 던리버의 관청 형성 이론 이거 아까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죠. 이거 봤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구나.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배경으로 또 하나가 신제도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신제도 이론에 입각해서 특히 신제도 이론에서 개인적 감정 선택 이론이 또 이 어떤 거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제도 이론까지 봤고, 신제도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제도 이론은 어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제도 이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도 이론에서 우리는 왜 투표 행위를 할까요? 왜 투표를 할까? 투표 안 하면 뭐예요? 투표라고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갔죠. 근데 편익은, 내한테 편익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은 왜 군대를 갈까? 군대 가면 비용을 엄청 많이 들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저기 해야 되잖아. 근무해야 되잖아. 나의 편익, 나 즐겁고 막 이런 건 거의 없죠. 근데 왜 군대를 가야 돼?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행동이, 자, 지금 생각해봐. 제도가 없었다면 내가 안 가지, 미쳤어. 그런데 안 가면 감옥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안 간 것보다 안 가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어? 가는 걸 선택하겠죠. 근데 뭐 때문에 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행동한 것 같아요? 근데 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는 투표율이 너무 낮으니까 투표 안 하면 10만 원씩 벌금 물어. 그럼 나 투표하기 싫고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될 거 보장도 없고 뭐 즐겁지도 않고 뭐 편익도 별로 없고 그럼 투표 안 하려고 그러는데 10만 원씩 물으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비용 절감 아닐까? 그럼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투표 날 공휴일로 해줘 안 해줘? 또는 투표하고 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뭐 할 수 있어? 영화 같은 것도 좀 싸게 해주죠.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도록 하는가? 투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앉고 싶은데 딱 잘 비었어. 근데 여기 좀 나이 드신 정말 많이 드시는 할머니가 계셔. 앉는 게 내가 합리적인 선택이죠. 내가 지금 편익이 훨씬 더 높잖아. 근데 우리는 안 앉아. 왜 안 앉을까? 왜 안 앉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있어.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앉으면 옆에 주변에 젊은 놈이 참 네 가지 없게 이렇게 말소리 듣겠죠. 그런 거 듣느니 좀 피곤하더라도 서가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내가 더 뭐 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앉겠죠. 그래서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이제 함정 선택, 개인적 함정 선택 이론은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주로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제도주의는 여기는 개인적 함정 선택 제도주의는 그 공식 규범을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는 보이지 않는 규범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 그러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역사적 제도. 우리가 특히 정치학에서 발달했어요. 정치학에서 어떤 것을 이 누구랑 이 정치적인 관계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옛날에 해온 게 있으면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바꿔주기 되게 힘들죠. 그 경로우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쌤 내일부터 이 연예인 하려고 뭡니까? 요즘 이 걸그룹 하려고 연습생 되려고 내일부터 갑자기 갈 것 같아? 그러진 않겠죠.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이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고 계속 과거의 무엇에 의해서 했던 것에 의해서 내일 또 분명히 뭐 할 거야, 쌤? 여기 어디 가서 공부하고 계시겠죠? 여기 도서관에 오든 스터디 카페에 가든 공부하고 계시겠죠? 경로우전성.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있어. 이제 갑자기 변한 거죠. 경로우전성이 쭉 가다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죠. 단절적 균형성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죠. 이제 아침 9시마다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뭐가 되면 단절적 균형성이 생기면 또 깨져서 그 뒤로는 또 경로우전성으로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그거 깨지면 또 뭐겠어? 단절적 균형성이 생기면 또 옮기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 역사적 제도주의. 그런데 이 역사적 제도주의에 보면 역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미국 역사가 같으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 어느 정도 경로우전성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미국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 달라같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장애 여부한단 말이야. 여기는 상이한 것들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여기서는 뭐 하는 거? 주로 이 횡단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사회적 제도주의라고 한다. 어쨌든 자 이제 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도주의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제약을 받고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연구 잘하면 인간 행동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어? 제도를 연구 잘하면 예측할 수 있겠어?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제도주의야. 그러니까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였냐면 이런 입장이면 아까 신공공관리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에 들어왔으면 이 시장의 논리처럼 공무원들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좀처럼 뭐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어. 비용하고 자기가 쓰는 비용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고 분리되어 있죠.
우리 쌤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돈을 쓰지만, 물론 쌤들 약간 분리되어 있긴 합니다. 부모님이 용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취업을 했다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럼 비용을 생각해야 안 생각해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료들은 비용은 어디서 들어와? 세금으로 들어와. 자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 생각하지 않고 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시장의 논리가 작동할 리가 있어 없어? 시장은 자기가 비용을 갖고 있고 비용을 벌고 비용과 지출이 연결되죠. 이렇게. 그냥 분리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논리가 작동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열심히 해라. 되겠어 안 되겠어? 말로만 열심히 하세요. 시장의 논리대로 하세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뭘 도입해? 아까 투표를 왜 어떻게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 인센티브 같은 거 준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뭘 준다? 벌금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걸 도입하자는 거야. 여기에다가 국가에다도. 그래서 여러분 성과 관리제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들어온 거야. 이런 인센티브 주고 또는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들어온 거야. 신공공관리론 하면서 들었잖아. 그러면 자,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것도 함정 선택을 분석한 이런 것에 영향도 받고 그다음 어떤 것에 영향도 받았겠어? 신제도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고 합시다. 그냥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 신제도주의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 왜 신제도주의가 무엇에 영향을 미쳤다?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쌤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 게 개인적 이제 합리적 신제도주의론은 어느 정도 무한담 이거하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합리적 행동들이 많이 보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안 쓰는 게 편한데 서서 가는 게 요거 너무 뭐하자? 서서 가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여기하고 그래서 조금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너지 이론 할 때 더 스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양성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다양성. 양성 나왔어요? 음성? 음성? 네. 요새는 하도 많이 가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죠? 그렇죠?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신제도주의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주의에서 여기 밑줄 친 건 출제된 부분이어서 밑줄 쳐놨습니다. 그렇죠? 용어들이 출제된 부분. 그래서 이 쌤 이제 한 장 넘기면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같은 말이죠. 같이 쓰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리, 개념부터 해서 배경 발달, 정부 기능 조정, 그다음 조직, 인사, 재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쭉 이야기했죠.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에다 어떤 것까지 봤어? 신공공관리론 또는 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봤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한번 또 이제 오늘 넘어갈 건데. 신공공관리론. 그렇죠?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중에서 어떤 걸 보충하는 게 이것 자,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조금 말들이 조금 뭡니까? 구분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탈신 공공 관리론 이게 있고, 자 이거하고 또 대비되는 게 뉴 거버넌스 이론, 거버넌스론 있죠. 그다음 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뉴 거버넌스 이론 있고, 조금 헷갈린 것들이 그렇죠. 신공공 서비스 이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됐어요.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자 이런 세 가지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구별해야지, 구별을 안 하게 되면 내내 헷갈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들 좀 했으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뭐야? 이거하고 차이. 이거하고 차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데 핵심이 돼야 되겠죠. 자, 선생님 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거니까 탈신공공관리론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자, 선생님 161페이지. 이게 탈이니까 거기 포스트니까 뭐라고 나올 수 있겠어? 후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자, 여기 후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 차이가 뭘까? 쌤? 이 차이만 알면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거 아니에요. 여기 차이는 자 봅시다. 신공공관리론에 어떤 문제를 취하냐면 분절화되어 있다는 거. 분절화되어 있다. 자,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분절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분절하고. 그러면 조금 분절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신공공관리론에다가 어떤 걸 추가시키는가? 신공공관리론이 비판했던 관료제 있죠, 그렇죠?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뭐 한다? 이 분절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뭐하는 정부는, 지향하는 정부는 한마디로 무슨 정부라고 그랬어? 통정부. 거기 이 160페이지에 있는 거 통정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0페이지 표에. 이게 지향하는 점.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절화. 그다음 뭐 분절화니까 분절화나 경쟁, 너무 심한 경쟁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신공공관리론 들었는데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끼리 경쟁. 성과급 따야 되니까 나하고 협동보다는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료들하고. 그렇죠? 그냥 타 부서 도움 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서로 간에 경쟁시켜놨으니까 서로 간에 도움 안 주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겠어? 분절화가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분절화 현상 이런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나온 것이 보다 탈신공공관리론입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보면 어떤 게 있어? 자, 두 가지 비교표만 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비해서 규제를 뭐합니까? 신공공관리론은 무조건 규제 완화죠. 표 봐봐, 표.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데 탈신공관리론은 다시 뭐한다? 재규제를. 자,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성을 강조하는데 민주성 등 전통적 가치와의 균형화를 강조하고 그 밑에는 조금 넘어가 되고 그 밑에 보니까 단일 목적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분절화 이렇게 돼 있죠.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네 번째. 그 다음 분권화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재집권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시면 뭐가 나오면 탈신공공관리로 나오면 그게 키워드로 나온다. 선생님 그래서 OX 문제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OX 문제에서 보면 자 167페이지 보시면 자 167페이지에 110번 위에 110번 보면 탈신공공관리론은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 성과를 강조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니까 탈신공관리론은 공동책임성 좋죠. 그 다음 자 탈신공관리론은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두며 경쟁과 분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탈신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와 조정의 증대 그쵸? 그 다음 통정무적 접근 맞죠? 그 다음 탈신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계획 전략은 분권화와 집권화가 좋아 맞죠? 그 다음 강조 행정계획 전략은 민간 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맞고 자 그 다음 탈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의 전략은 규제 완화가라 재규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문 보면 탈신공관리론의 지문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더 이상 나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깊게 가면 이 사람 걸 완전히 다 주장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공공관리론이 크게 실패했다고 이야기되는 게 언제? 이게 실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계적으로 어떤 게 일어났어요? 2007년이죠? 2008년입니까? 2007년, 8년 세계 금융위기 일어나죠. 그게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신공공관리론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면서 자 이건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뭘 선언해? 신공공관리론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것에 기반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실패된 정책이다, 실패된 이론이다 하고 결론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뭐하게 나오고 있어? 그 뒤로부터는 이게 신자유주의 입각한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가 이미 실패한 이론이다.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수 있는 실패된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미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온다? 탈신공공관리론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 거버넌스 이론도 뭔가 여기하고 바꿔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하고 차이는 또 뭐?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또 보고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명확히 다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구분만 지어주면 여기는 무엇에 이 신공관리론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했냐면 물론 둘 다 정부 실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같은데 너무 이쪽은 무엇에 맞겠다는 거였어요. 시장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 뉴 거버넌스는 그런 게 아니라 알다시피 뭐 하겠다. 누구랑? 시민사회단체. 그쵸? 시민사회단체와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하고 뭐가 돼야 된다.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거버넌스죠.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들은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시민사회와 연계를 강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여기를 뭘 비판하냐면 여기서는 시민들을 뭘로 봤어? 고객으로 봤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고객이 아니라 시민. 자, 국민들을 여기서는 고객으로 봤는데 고객은 수동적이잖아요. 고객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래서 뉴 거버넌스라는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조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줘야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고객이 아니라 뭐다? 시민들.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국가, 시장, 이 민간, 시민사회단체. 그러면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3자가 서로 연계해서 정부를,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뉴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시민이 여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민은 고객일 뿐이니까 고객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개입합니까? 백화점 운영하는데 고객이 개입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신공공관리론까지는 아직 여기는 전부 다 거버먼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거버넌스. 특히 시민사회 연계. 여기도 물론 연계를 어느 정도는 강조하긴 하지만 여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은 너가 이 배를 저을 때 신공공관리론은 노적기를 정부가 해야 된다 아니면 방향을 잡는 걸 정부가 해야 된다. 다시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방향 잡기야 노적기야 정부의 역할이. 옛날 전통적 정부는 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 신공공관리로부터는 방향 잡기라고 그러잖아요. 방향 잡기. 그런데 여기는 신공공서비스로는 여기까지는 국가는 여전히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신공공서비스로는 여기서 잘 봐요. 국가의 역할이 방향 잡기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뭐다? 봉사다. 다시요. 여기 둘 다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요? 방향 잡기. 여기는 뭐다? 방향 잡는 게 아니라 봉사다. 국가의 역할은 봉사.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신고리원전 할 때 신고리원전을 계속 건립할 건지 말 건지 이거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 공론조사를 했었죠. 공론화했었죠. 그런 것처럼 방향을 이렇게 잡을 때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는 담론을 모아서 자, 원전을 가동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더 세울 건지 말 건지를 누가 정한 거야? 국가가 방향을 잡아서 정해줬어.
국가가 다시 한번 국가가 원전할 것인가 탈원전할 것인가를 정했어 하면 거기 담론을 통해서 정했어. 이제 방향을 누가 잡은단 말이야? 시민이 잡겠다는 말이야.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그럼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뭔만 해줘야 돼? 방향을 잡을 필요도 없어. 봉사만 해라 이거 봉사만. 다시요. 여기까지는 일단 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까지는 뭔 내용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뭐 한다? 여기는 여전히 국가가 뭐 한다? 자, 이렇게 배가 있다면 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전통적 정부에는 배가 잘 나가도록 노를 젓는 게 누구다?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관리론 들으면서 아이 너적게 하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국가는 어디로 갈 건지 방향만 잡아줘. 그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면 방향 잡는 것도 누가 하겠다? 원전으로 갈 건지 탈원전으로 갈 건지 누가 하겠다? 국민이 하겠다. 당신들은 뭐 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 봉사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담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담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 뒤에 두 가지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